저희 한의원 11월 모임으로 영화 지금 멜랑콜리아 미리 보고 오신 분도 있고 저희 그냥 같이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일단은 노상희 선생님께서, 정신분석가 선생님께서 간단히 혹시 소개 조금 해주시고 서로 이야기 편하게 시작하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울과 불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정동의 개념이고, 그 우울과 불안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염이나 오염될 수 있고 전이 될 수 있고 또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 자체가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이 계속 맞닥뜨려지고, AI 시대에 진입한 것도 역시 그 이유인 거죠. 자기가 믿고 있던 팔루스의 개념이 AI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면 그 인간 정체성은 어떻게 새로 발현될 것일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울과 불안은 항상 현대인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정동입니다. 어, 저기 새로운 단어가 있으면 정동, 팔로스 이런 거 네. 또 독자들은 모를 수도 있고 저도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설명을 조금씩 해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팔루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어떤 기준, 가치 기준. 예를 들어서 뭐 신학을 하시는 여기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팔루스는 어, 하느님인 거고, 그리고 뭐 철학자인 우리 유명한 미셸 푸코를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그 가치 기준, 자기가 철학을 하는 가치 기준은 역사인 거죠. 성의 역사, 감옥의 역사, 이런 식으로 역사를 아카이브에서 써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락강 정신분석에 있어서 락강에게는 그것이 픽스된 고정관념, 팔루스. 그래서 제가 이제 팔루스라는 단어를 정신분석의 근거에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뭐 니체로 좀 더 고대 철학으로 가서 니체로 간다 그러면 니체의 팔루스는 디오니소스 신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팔루스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변해가는 가치관의 체계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정동 하나 개념. 정동은 어펙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감정, 이모션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막 울려들면서 흔들거리는 나의 이 마음의 그 잔잔한 토양을 어지럽히는, 아니면 그걸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정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멜랑콜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멜랑콜리는 고대 그리스어로 멜랑, 검은, 콜리, 담즙. 이 검은 담즙에서 유래돼서 최근에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의해서 검은 태양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검은 태양, 뭐 검은 담즙,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멜랑콜리입니다. 이 오래된 개념인 멜랑콜리가 우리가 지금 너무 흔하게 쓰고 있어요. 난 오늘 멜랑콜리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울과 멜랑콜리는 저 정신분석적으로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을까? 항상 우울한 그럼 우리는 멜랑콜리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이트 정신분석으로 들어가면 우울에도 그리고 멜랑콜리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저서에서 그런 용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울은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라앉아서 막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동이 막 침체되는, 저 밑으로 빠지는 그런 감정이 들다가 그것이 어떤 원인 제기를 상실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울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실된 것을 다시 채우는 것이 이게 리비도의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시 채움으로써 이 채운 상실에 없어진 결여를 어디다 갖다 넣느냐?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반합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상태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 현실 원칙이나 쾌락 원칙에서 왜 배제돼서 자꾸 우리는 현대인은 우울한가? 그 뒤에는 뭐가 있나? 이런 퀘스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사람마다 다 애도를 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이런 의미가 이제 내재되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우울한 상태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현실계로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반 무리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빠져서 그 구멍을 채우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구멍을 다른 대상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내 안에 그 구멍이 점점 더 확대돼서 커져 나갈 때 그거를 멜랑콜리 상태. 그래서 요걸 병리적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랑콜리는 프로이트에 의해서 제시되었을 때 멜랑콜리는 그냥 멜랑콜리였는데 이게 영미권의 심리학, 자아심리학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멜랑콜리아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정신분류체계, 정신분류체계라는 정신질환 분류체계라는 DSM-5라는 분류체계가 있어요. 정신질환 디스오더를 분류시키는 거죠. 그 안에 멜랑콜리아를 우울증이라는 것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의학 너무 우울해서 정신의학을 접했을 때 이게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변형됐고 유럽권에서는 멜랑콜리아보다는 멜랑콜리라는 단어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약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걸 락강의 정신분석으로 가져오면 멜랑콜리는 결여 그 자체다. 그 자체. 여기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리얼. 그래서 이게 현상으로서의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여. 생겨나면서부터 정신분석은 말에 의한 것이니까 말이 끊어져 낸 인체 인간의 파편화된 신체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생겨난 그 구멍이 원래 있었다. 결여 그 자체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멜랑콜리 자체를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정신분석적으로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신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저거는 다 아시는 이카루스예요. 네.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는 부자관계인데 미노스 왕에 의해서 다이달로스가 만든 성에 갇혀요. 갇히는데 이제 자기 이카로스에게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아주면서 자, 너가 가고 싶은 저 태양에게 가라. 예, 그런데 저 밀랍 날개를 단 이카루스가 태양에 가까이 갔을 때 밀랍이 다 녹아버려서 추락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프라도 미술관 소장하고 있는 이카루스의 추락이죠. 가까이 가고자 하는 저 대상에 직접 인간이 가까이 갔을 때는 반드시 추락이 있다. 절대 인간은 그 실제에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신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이미 추락한 이카루스가 있어요. 근데 그림을 이 오른쪽으로, 저기 헤엄을 치고 있는 배 밑에 보이시죠? 예, 저게 추락한 이카루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이카루스 신화는 절대로 접근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맞닥뜨렸을 때 신은 절대 가까이 한 번에 맞닥뜨리면 죽는다는 죽음을 제시하지만 저 인간이 바닷속에 풍덩 추락을 해서 결국 저 이카루스는 다시 뭔가를 도모하지 않았을까. 예.
또다시 밀라 날개를 만들어서 또 접근을 했던 어쨌든 굉장한 그 여운을 남기고 있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카루스의 신화를 영화 멜랑콜리아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예, 그래서 저 신화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 요 그림은 어디 누가 이거 밑에 뭔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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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있습니다. 네. 어. 네. 서르 부리헐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 네. 1560년. 네, 다른. 요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우울한데 지난 10월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위잉하고 그 대통령이 그때 국가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이렌을 울렸거든요. 10월 29일에. 근데 저 위에 있는 거는 이태원 참사 3주기 그 사진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여수 순천 사건. 예, 아직 풀리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불안정이나 사회적 우울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죽음들. 근데 저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애도를 하는 방법이 다 같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도를 하는 방법은 다 각기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게 이제 사회적 애도와 그걸 주체적 애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 애도는 이태원 참사 저게 딱 벌어졌을 때 그 당시에 정부에서 위패를 모시지 않았고 자, 오늘까지만 딱 오늘부터 6일 동안만 애도해. 그리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 끝이야. 이렇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금 3주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애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체 애도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이거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건 끝내라고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 주체 애도인 거죠. 그게 우울의 상태로 가는지 아니면 내가 저 주체적인 것에 더 큰 구멍이 뚫려서 멜랑콜리의 상태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애도하고 우울의 상태를 짚어봐야 하는 그런 시점들인 거죠. 저것도 여수순천 사건도 근대사에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저게 애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문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합동추년식을 이번 정부 들어서 합동추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애도에 대한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애도, 사회적 애도 그리고 대한민국 왜 주체적 애도를 금지하는가, 또 금지 당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체적 애도를 계속 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계속 애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애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그 애도에 대해서 기여학자 롤랑 바르트가 얘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일기라는 어머님의 죽음 이후에 애도일기라는 책을 써서 그게 일부러 책자화하려고 낸 게 아니라 습작처럼 일기를 그냥 쓴 건데 롤랑 바르트 사후에 편집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애도일기 중에 한 단락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보면 나의 슬픔은 아마도 이런 것이리라. 나의 슬픔은 그러니까 외로움 때문이 아니다. 그 어떤 구체적인 일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일들이라면 나는 어느 정도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다. 생각보다 나의 근심 걱정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일종의 가벼움 혹은 자기관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는 가능하다. 나의 슬픔이 놓여있는 곳, 그곳은 다른 곳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라는 사랑의 관계가 찢어지고 끊어진 바로 그 지점이다. 가장 추상적인 장소의 가장 뜨거운 지점. 이렇게 슬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바 모르는 슬픔, 그리고 그것을 애도하는 주체적 애도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저렇게 글로 써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멜랑콜리를 봤는데 영화 꽤 긴 영화예요. 이 영화는
네, 라스 폰 트리에라고 네덜란드 작가인 저 감독인데요. 어둠 속의 댄서라는 영화로 2000년, 2001년 뭐 이렇게 그 초반에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감독 자체가 우울증,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돼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이분의 영화를 보면 어둠 속의 댄서에서도 이 카메라를 일부러 흔드는 그냥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 울렁임을 계속 토해내게 하는 그런 영화적인 이게 기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감독의 특성이 아닐까 영화를 찍는 특성. 그리고 역시 지금 멜랑콜리아라는 영화에서도 엄청 흔들려요. 일부러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둠 속에 대해서는 보신 분들은 혹시 뭐 느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멜랑콜리아보다 더 흔들려요. 엄청 흔들려요. 그게 초점을 아예 맞추지도 않고 그래서 그 감독의 그 영화를 뿜어내는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냥 네, 독자적인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일단은 영화 본 느낌, 소감을 나누고 그다음 뭐 우울이나 멜랑콜리에 관한 뭐 이야기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섞어서 그냥 편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번째 느낌 그런 거 먼저 그냥 네, 영화 보고 첫 느낌 이런 거. 네, 어떠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볼 때부터 그냥 제목이 멜랑콜리아니까 그 단어가 주는 인상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저는 멜랑콜리아라고 제 스스로를 진단하거나 진단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영화였고 굉장히 잘 그려줬다. 그래서 저에게도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몰입하고 봤다라는 게 첫 인상. 네. 그 대사 중에 잿빛에 엉킨 실타래가 네, 저스틴이 얼리 클레어에게 하는 말인데 잿빛에 엉킨 실타래가 내 다리를 휘감고 있어. 너무 무거워서 걸음을 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영화 첫 장면에서도 그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이렇게 저는 밧줄 같은 걸로 봤는데 이제 엉킨 실타래라고 돼 있네요. 잡혀 있는 뭔가 그런 영화 처음 프렐루드 서두에 나왔던 그 장면에 대응하는 대사이지 싶고요. 이게 일단 이 대사가 보였어요. 한 두 번 정도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 대사가 비슷하게 이 대사가 보였고 목욕하는 장면, 결혼식을 하던 중간에 목욕하는 장면이 그 앞부분에 이제 역시 또 나올 때 그 오피리아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속에서 죽은 오피리아 햄릿의 그 연인.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나왔고 이제 결혼식에서 목욕하고 있는 장면,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인데 죽어 있어. 이게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결혼식을 하고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로 그 상태와 다르지 않은 그게 이제 그 우울증의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듣긴 들었으나 우울증의 상태에게 뭐 힘을 그 영화 대사에서는 말한테 계속 채찍을 치면서 이렇게 뭐 컴온 막 계속 이제 그러는 건데 힘내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이 되게 무용한 몸인 거 그런 상태인 거 그거를 뭐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 그거가 일단 저한테는 제 영화 처음 보면서 들었던 기억나는 장면이에요. 끝. 네, 또 이게 일단 네. 일단은 혹시 영화 이게 스포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요 정도는 그래도 영화 안 보신 분도 이렇게 대략적인 줄거리 음, 알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두 파트였죠. 그래서
하나는 주인공 저스틴. 저스틴이 이제 결혼식을 이제 성대하게 하는데 이제 계속 힘들어하면서 또 하면서 잘 뭔가 얼핏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남편분도 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이게 좋은데 뭔가 중간중간 계속 표정이나 어려움이나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그 결혼식에서 어려움을 이제 겪고 또 우울을 겪는 그 이야기가 한 파트 앞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약간 SF처럼 가서 이제 지구로 이제 어떤 행성이 이제 오게 되는데 멜랑콜리아. 별 이름 멜랑콜리아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별인가 했는데 이제 진짜 이게 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 그래서 거기 또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인데 또 이제 영화의 그 전반부에서 가장 힘든 주인공이었던 분이 오히려 그 죽음과 파멸을 오히려 겸허히 이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이렇게 꿋꿋하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건데 이제 여기 작가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싶은 건지 한번 저도 방금 봤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금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울이란 주제를 고민하게 된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조금 20, 30대 친구들을 많이 만나니까 거의 둘 중 한 명은 우울 수준인 것 같아요. 모든 그 제가 만나는 것 중에. 근데 이제 가벼운 우울, 그래도 뭐 인간관계나 직업인 생활이나 이런 게 괜찮은데 이제 잠깐 가볍게 약 먹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우울인 분들도 있고 조금 세서 이제 집을 좀 나오기 힘들어지는 친구들도 좀 있고 이제 그 스펙트럼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고민이 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저도 이게 약간 그 뭔가 시련이 좀 있고 할 때, 이게 나도 내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우울인 층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의 이렇게 그 안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나도 덜 우울해지려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건가? 약간 이제 그런 현실적 고민. 내가 어느 정도의 우울까지를 내가 손잡고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막 그렇게 채찍질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맞아 너 우울이 맞지 세상 쓰레기야 이게 계속 그렇게 하자니 또 그것도 참 애매하고 또 약에 대해서도 야 계속 먹어야 돼라고 이거 또 안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케어와 함께 이거 어떻게 동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서 한번 선생님 정신분석과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우울증 자체에 대한 공부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이 늘 있는 상태였어. 그 상태에서 영화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질문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정도 하고 이 영화가 되게 오래된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도 2011년 영화. 2011년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 그 감독인 라스 폰 트리아 감독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울 3부작을 영화를 제작했는데 첫 번째 영화가 안티크라이스트, 두 번째 영화가 멜랑콜리아, 세 번째 영화가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영화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영화를 정말 좀 고통스럽게 봤던 것 같아요. ним포매니악이라는 게 성도착증 같은 건가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너무 공포스럽다고 느껴질 만큼의 그 증상을 겪는 여인이 등장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언니 이름이 뭐였죠? 클레어가 그 배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티크라이스트도 주연이 그 배우예요. 클레어? 그 배우가 음. 라스 폰 트리아 감독의 그 우울의 3부작에 다 출연한 오. 페미소나. 그 배우 이름이요. 아니. 쏘나구나. 그러니까 그 여배우가 응. 새 영화에 다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저스틴도 주인공일 수 있지만 클레어도 주인공으로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웠던가 왜 이렇게 삶에 대해서 불안했던가 멜랑콜리아가 다가온다는 걸 남편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천문학자 뭐 이런 컨셉인데 이 사람은 알잖아요. 결국은 먼저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그 정보를 사람들은 몰랐을까? 그 정보가 저스틴에게도 우울의 이유였고
클레어에게도 우울의 이유였을 텐데 그 우울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드러난 양상이 달랐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두려움 공포가 우울의 이유였을까? 모두에게? 그 다르게 나타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 SF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영화에서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는 사실이니까.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 벗어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사람이 겪는 얘기를 다르게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전 또 이제 보다가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아이를 안고 끝까지 어떻게 그 뭐죠? 재난을 탈출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골프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이 계속 18홀 골프장을 가진 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깃발에는 19라고 써 있어요. 19번 홀이란 게 있나? 하고 제가 또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 19번 홀이라는 것이 그 모든 골프가 끝난 다음에 사교가 일어나는 장소를 19번 홀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만나서 마지막에 이제 서로를 이제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는 그 공간이 19번 홀이라는 거죠. 근데 왜 상징적으로 그런 홀 넘버를 해서 했을까? 그런 장소였는데 그 장소가 다 파괴된 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뭐 이런 아주 그냥 소소한 팁도 한번 생각해보게 됐네요. 마을로 가잖아요. 그 집사가 그 멜랑콜리아가 접근한다는 걸 알고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연락 없이 결근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마을로 갔어. 연락도 안 돼. 그게 19번 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잔치든 뭐 애도이든 무엇이든 하는 그런 공간으로 갔어. 그리고 밴을 타고 클레어가 저스틴과 아들을 데리고 밴을 타고 가려고 하잖아요.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밴은 다 고장이 나고 골프장에 그 카트 그건 더 가지 못하고 그게 이제 저택과 그 구별된 어떤 공간의 한계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할 때 맞이할 수밖에 없는 멜랑콜리아. 그러니까 멜랑콜리아가 당시의 어떤 모든 공간 혹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있었던 그 대저택과 18번 홀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아주 고립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앙의 은유일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말도 카트도 다리를 못 건너잖아요. 다 그 앞에서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것을 설명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클레어한테는 모든 정보를 숨겼잖아요. 남편이 그 일이 좋은 클레어의 남편이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뭐 이름이 뭐였죠? 뭐 마지막 댄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지구와 무슨 행성의 마지막 댄스 이걸 출력을 하다가 이제 정정해져서 멈춰서 이런 장면을 봤더니 그러니까 정보는 이미 있었고 했는데 정보를 다 차단했고 결국 그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끝까지 이것의 진위를 모르고 있던 부인이 마지막에 겪게 되는 공포스러운 현실. 나머지는 다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제 궁금증이었어요. 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결혼식을 한 건가? 왜냐하면 그 정보가 이게 실제로 일어난 현상을 근거로 영화를 만든 거라면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결혼한 건가? 아니면 두 편이 다 다른 이야기인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두 편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나는 모든 게 이제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라고 해서 하는 입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거, 뭐 과학적 추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멜랑콜리아가 우리가 삶의 기본값으로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모르는데 죽음을 감각하고 예민하게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함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우리가 멜랑콜리아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현재 자기 삶 안에서 멜랑콜리아로 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그 결혼식을 다 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멜랑콜리아에 포획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뭐 기획사의 그 직원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2시간이나 기다리고 결혼식을 했던 것도 사실은 저스틴의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었고 그 가족의 어떤 스토리나 전체적으로 패밀리 멜랑콜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같다. 그리고 그 엄마의 태도라든지 아빠의 태도, 숟갈을 계속 모으고 결핍을 계속 채워가고 모든 아는 사람 이름은 베티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제 어떤 치매나 좀 나이 들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멜랑콜리아에 들어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병증을 앓는 모습을 거기 아주 응축된 결혼식장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하게 자기의 증세를 드러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스틴이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면서도 자기는 컨트롤을 정작 못하는 존과 클레어가 보이고 파트 1, 파트 2, 파트 3는 안 나오니까 이 영화가 파트 3는 나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파트 3의 삶은 나는 무엇으로 근원적으로 불안해하고 또는 두려움을 갖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9란 수를 저도 되게 그 촌스러운 그런 호화스러운 장소에 19라고 하는 것도 그냥 너무 초라한 그냥 짝대기에 하얀 천에 숫자도 그냥 써진 거라 결국은 그 이런 멜랑콜리한 곳에서 마지막 어떤 사교의 모임을 갖는다면 그 결혼식이 그 장소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다시 극도의 두려움에 떤 사람은 죽거나 또 다른 더 다수들과 더 마지막 순간을 뭔가 다를 거라는 오아시스 같이 그런 신기루를 찾아서 무조건 떠나는데 멜랑콜리아 죽음 이전에 그 다리가 상징하는 거는 이미 죽음과 뭐 삶의 세계 뭐 이런 나누는 어떤 경계선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자기는 이 죽음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는 이 멜랑콜리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달인데 결국은 벗어날 수 없고 그런 느낌도 가졌고 픽시옹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가진 결핍에 대해서 이 결핍을 다루는 방식이 어느 정도 우울을 갖고 사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고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만의 매직 케이블을 만드는 기제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결핍을 애도로 잘 소화를 못해서 결국은 멜랑콜리아로 가는 사람은 어느 속에 있든지 물에 젖어들거나 우박을 맞거나 그렇게 어쨌든 우리를 축축하게 만드는 상태로 결국은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그렇게 물속에 발 하나조차 올리지 못했던 저스틴이 레오를 위해서는 자작나무의 껍질을 같이 벗기고 노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세우고 자기의 시스터도 초대해서 그 속에 이제 같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멜랑콜리아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포획되지 않게 하는 게 이 매직 케이브가 뭘까? 내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신비한 동굴 그래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뭐 강철 이모 강철 소녀 뭐 원어가 잘 안 들어서 스틸 뭐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어린이 레오의 눈에 비쳤던 그 이모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였어서 절대 신뢰 그래서 그 삼각 케이브 안에 케이브 아닌 케이브 안에 들어가서 가장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던 레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나에게 매직 케이브가 있을까? 또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파트 3 프리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애도할 것은 결핍은 무엇이고 그 결핍에 대해서 난 얼마나 애도하고 있고 그 애도 과정에서 필요한 매직 케이블은 뭔가 이거를 좀 이제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정보 하나도 없이 그냥 편견 없이 이런 거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제 막 찾아볼까 하다가 그냥 잤는데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더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적 공간은 그냥 만들어진 연출된 공간인 거고 그 저스틴의 대화 중에 클레어가 막 물어보죠. 저 행성에 그
멜랑콜리아라는 그 이름 붙여진 가상의 행성인 거죠. 실제 하지 않는 그 가상의 행성 저 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저기도 사람이 생명체가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밖에 없어. 그거는 내 안에 우울이 있다는 그 개인의 주체의 내면을 그 결혼식장이라던가 아니면 멜랑콜리아라는 행성이 지구 밝은 태양 뒤에 검은 태양인 거잖아요. 그 검은 담즙을 막 흘리고 있는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분노의 덩어리가 돼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 이게 그렇지 않아.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난 알 수 있어. 왜냐면 난 극심한 우울 상태를 다 버텨내고 지금까지 왔거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우울 상태인지를 가늠하고 판단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그 꼭지점은 조은이 그렇게 강박적이고 내 돈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는데 이 18호를 되는 이런 결혼식장을 누가 감히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멜랑콜리아가 다가올 것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다 착실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상식량까지 다 준비하고. 가스도 같은. 네, 이런 사람이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약물 중독이야. 클레어가 몰래 갖다 놓으려고 했다가 서랍 속에 잠가 놓은 그걸 왜 네가 먹으려고 했지만 그건 자기가 먹고 결국에는 약물에 의해서 이 두려움을 사실 그 강박증이 이 팔루스에 너무 길들여진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상징계에 아주 익숙해진 그래서 질서를 너무 잘 지키고 말 잘 듣는 그런 조은과 같은 사람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엔 약물에 의해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멜랑콜리나 우울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정신의학에서 제공하는 약물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멜랑콜리아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네. 지구와 충돌했는데 마지막 장면이 되게 환해지는 그 영화 속의 장면이 되게 환해지는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가 그리고 이제 그 멜랑콜리아가 지구와 충돌하는 그 장면도 이제 그 앞부분에 영화 시작하는 앞부분에 이제 영상에 나오죠. 그 멜랑콜리아가 나한테 왔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한테 왔고 그리고 여기 이 매직 케이브 안에 이 굴에 들어와 있는 조카와 언니와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지구별이 멜랑콜리아보다 더 커. 멜랑콜리아가 지구에 와서 내가 사는 세상이 더 환해졌어. 저는 약간 영화 마지막이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나 생각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라캉이 결여 그 자체라고 네네. 하셨던 그거는 멜랑콜리아가 어떤 사건으로 인한 원인이 있어서 이게 병증이라고 보기보다도 이게 내 존재 자체이고 이 결여가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이라면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네. 내가 이 결여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를 이해하고 뭐 혹은 우울한 채 혹은 불안한 같이 채 가야 한다. 이렇게 사는 그 거 증상과 함께 네. 같이 가야 한다. 그 또한 비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아닌가도 싶었고요. 이제 그게 진짜 그런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울하고 어떤 결핍이 있다면 좀 불행한 것일 수 있는데 그 저스틴을 제외한 그리고 저스틴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결혼식 장면에서 되게 네가 지금 제일 행복해 보여. 그리고 다시 이제 결혼식 중간에 만났을 때도 행복하지라고 물어보고 형부도 그 내가 지금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한 거는 우리 딜을 하자. 어떤 딜을 해야 되냐면 네가 행복하다는
그 딜을 그것 때문에 내가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했어. 그리고 클레어도 마지막에 테라스에서 종말을 맞고 싶다고 할 때 와인 포도주를 너랑 같이 마시면서 죽으면 종말을 맞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형부, 언니 전부 다 계속 이 행복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온다면 저스틴은 굳이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꼭 집착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재앙이 왔을 때 혹은 멜랑콜리아가 들어왔을 때 가장 의연하게 그 시간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 들었고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 저스틴이 굉장히 침착해지면서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더 방방 뛰고 너 괜찮니? 너 괜찮니?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은 이미 멜랑콜리를 느끼고 있는 거죠. 내 안의 멜랑콜리를. 그래서 말이 잠잠해졌다는 거를, 도대체 이 말이 그렇게 날뛰던 말들이 왜 잠잠해졌는가? 자연의 소리,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리, 자기 내면의 그 우울. 내가 이 불안의 상태가 왔을 때 우울과 불안이 같이 뒤섞이느냐? 그렇지 않고 분리돼서 어느 정도인지 내가 나 스스로를 제어하고 진단하면서 삶을 이어가서 재창조할 거냐. 그 추락한 이카루스가 우린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화 속에서 사실 이카루스는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살아나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스틴의 행동과 유사하지 않나. 그 와중에 작은 성을, 그 동물을 만들자. 우리의 성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또 오히려 삶이 파괴된 그녀가, 일부에서 삶이 파괴돼서 힘들어하던 그녀가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연결고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멜랑콜리라는 것은. 그 용어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정신의학에서는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업앤다운 있을 때 있는 요 정도의 거를 뭐 우울감을 가진다고 할 때, 약물이 필요하다든지, 어쨌든 이거에서 밑에서 좀 못 올라오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요거를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그 멜랑콜리아, 뭐 철학적 경이나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냥 우울과 멜랑콜리아 이렇게 구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신질환 분류체계 DSM-5 그 기준을 따르면 멜랑콜리가 있고 그 하위 개념으로 디프레션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뭐 우울감과 우울증을 나누고 분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떻게까지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멜랑콜리라는 것이 있고 그 하위 개념으로 디프레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디프레션이 오면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공격성이 돼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약물이 투여가 되고 복용을 시키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그 증상을 억누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약을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약간 가벼운 감기에도 나는 가볍게 느껴서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다라는 측면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 정도 감기에는 나는 정말 독감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증상을 그 DSM 분류 체계에 의해서 분류를 시켜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테스트에서 여기 이 점수 이 구간 아니면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면 약을 몇 알 먹어야 돼.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약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을 좀 우려에 의해서 약물이 필요 없다. 그 정신의학에서 하는 그 정신질환 분류 체계가 문제가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에 의해서 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가. 그것도 하나의 과학이라는 그런 그 팔루스가 아닌가. 그것만 우리가 의학을 따라가려고 하는 따라가는 그 모자를 의학이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고 낙강 정신 분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멜랑콜리와 우울을 어느 정도 분류는 되죠. 분류는 되지만 그걸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다. 그런데 그게 결여 그 자체, 내가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여기가 허전해. 그럼 그걸 왜 자꾸만 메꾸려고 하는가? 그게 약이든 뭐든 간에 메꾸지 않고 이걸 같이 가지고 갔을 때 이 사람의 삶이 더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던 아니면 뭐 주변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던 그런 생각은 왜 하지 않고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 살지 못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순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물을 취약해지는 거죠. 복용을 하더라도 음. 아 나는 이 정도면은 먹어도 근데 나는 지금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라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존재는 보편적이다. 존재는 뭐 뻔한 거다. 이런 고대의 존재론적 의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 다양하다. 우울의 정도도 매겨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매겨지지만 내가 선별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갖고 가지 하나도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맨날 즐겁거나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왜냐면 우린 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비어있는 존재, 요만큼 공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또 이 신학을 하는 거고 목사님들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왜 형성됐겠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운명처럼 맞이해야 된다면 그거를 뭐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정신의학에서의 시스템은 이제 뭐 수면 못한 게 며칠이 되는지 뭐 그런 이제 그런 데이터로 카운트해서 네. 이제 그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지점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맞춰서 그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이나 이게 철학이나 신학으로 갈 때는 그런 우울의 근본적인 이유 혹은 근본적인 이유 말고 일단 본인 개인의 삶에서의 그 원인을 찾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성찰과 이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좀 이거 실용적 입장에서 본인의 직업과 친구 생활과 뭐 이런 걸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정신학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어쨌든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한 의료 체계 약간 저는 이게 좀 구분된 점들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세 가지의 그 자기 본인만이 선택해서 예, 이렇게 선택 취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 돼도 우울증에 휩싸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우울증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경우에는 저 문까지의 거리가 거의 뭐 너무너무 멀어서 그 문을 여는 데까지 문을 열고 나오는 데까지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누군가를 만나기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힘든 상황일 건데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약물의 복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진단 체계가 있고 네.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하는 의사는 그냥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걸 돕는 치료의 과정에서 진단을 하고 약은 주지만 계속해서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환자로 오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 약물의 특성이라든지 중독으로 갈 수도 있고 호전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줄이기도 하고 한 약에 너무 중독되지 않게 다른 약으로 좀 옮겨본다 이런 것들을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효율성 그러니까 뭐 의료 체계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런 수가라든지 병원의 이 개인 의사의 이또 환자의 상황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 그 환자 중심의 체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그냥 빨리 해 나가는 이런 기분을 많이 받아요. 주변의 환경에서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이 약을 먹는 건 중요하고, 근데 그 약을 끊을 수 있는 걸 목표로 가서 스스로가 자발적인 어떤 자기 애도를 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약물을 전혀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약에 면역증이 생겨서 먹으면 안 돼 막 이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참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 참으면서 더 나빠지니까, 부작용이 또 어디엔가 영향을 미치니까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무지해서 그랬는데, 정신과 약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청년들을 또는 사람들을 저도 신학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증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울증으로 진단받아서 약 먹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 그 학생 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을, 사회적 기능을, 학교까지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울증 환자 이렇게 취급을 하면 안 되고, 또 주변 동료도 사실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수업하다가 어느 날 그냥 안 해버린다든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상황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 못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또 동료 교수로서 메꾸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적에는 목사로서 함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도우려고 하는 시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저스틴을 아는다고 하면서 클레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했다를 너무 이런 단순한 말을 해서는 좀 안 되겠지만, 어머니도 보면은 굉장히 기존의 팔루스 체계에 대해서 그 굉장히 저항하는 사람인데, 그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족 관계에서 얼마나 멜랑콜리하게 인도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게 해서 각자의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이슈가 있을까. 그리고 나도 역시 그 파티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돼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울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럼 이제 왜 우울이 늘어날까? 약간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종교가 도움이 되는 거 맞나? 라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지?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우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럼요. 멜랑콜리아라는 요 지금 상태. 저기 네. OECD 자살률만 국가에서 음, 노인 자살률, 음. 청소년 자살률 다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포대교에서 팔짱 끼고 자살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최근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지 좀 알아보자. 왜 죽는지, 왜 자살하는지. 그 정도로 우리가 뭐 예전에는 고독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립사라고 바꿔서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진짜 고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예, 그런 상황들, 그런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늘어나냐, 자살률로만 봐서는 단연코 탑이에요. 제가 그냥 요건 제가 몰라서 질문인데, 그러니까 상실이 원인이 되는 멜랑콜리아가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락항은 그냥 그 그 자체가. 자체가 자체로서의 멜랑콜리아. 이거는 달라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비슷한 같은 거예요?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인간만큼 이게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볼펜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열심히 공부하던 내가 아끼던 펜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인간만 슬퍼해요. 다른 생명체는 이 상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과연 이 볼펜의 상실 때문에 슬퍼하는가? 자체가 결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락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언어에 의해서 핍진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고, 그래서 언어 그 기표에 의해서 우리가 기의도 이미
학습돼서 들어오고 와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체가. 말해진 존재이지 말하는 존재가 아닌 상태로 그렇게 훈련받고 문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 볼펜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흔히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를 하러 오는 그 분들을 보면 유난히 많이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막 오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신의 상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우는 거죠. 근데 조용히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의 상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뭐 어떤 상황이건 간에 자기 개인적인 상황을 이렇게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실에 대해서 인간이 상실된 존재인 건 맞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상실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이 정신체계에서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는 락강적 측면에서는 결국 그 자체다. 그러니까 우울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증상을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버릴 수도 없다. 그리고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덮을 수가 없는 거다. 현대인의 우울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우울인지는 옆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정신분석이고 신학이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런 심한 병이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어느 정도의 우울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를 이제 잘 케어하면서 같이 그렇게 해야 오히려 우리가 더 아까 증상이 안 좋아지는 네, 우울과 불안 중에 불안을 제가 어느 내담자랑 상담할 때 만난 어떤 내담자한테 우울증 때문에 온 친구의 고3 친구인데 수능이나 뭐 이런 학교 생활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여서 병원도 다니고 또 저도 만나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당신한테 우울과 불안은 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안은 그냥 우는 애기래요. 우는 애기. 근데 우울은 그 우는 애기가 젖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니까 불안은 우리 다 불안하잖아요. 막 여기 남들보다 뒤에 가도 불안하고 남들보다 앞에 가도 불안하고 옆에 가도 불안하고 같이 가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한 존재. 우리 이제 불완전한 존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분 얘기가 우울은 젖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는 애기에게 젖을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근데 그런 딱 와닿는 얘기를 한 거는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한 5, 6년이 지났는데 머릿속에 남아있어. 종교로 오면 전 이제 이 청년들만 고민 계속 하니까 어떤 고민하냐면 보수교회에서는 너무 그 성공 신화를 설교나 간증으로 막 때리잖아요. 그럼 이제 에너지 레벨 떨어서 우울해서 좀 더 심한 우울 간당간당 하는 애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면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우리 뭐 할 수 이런 걸 들으면 성공하는 애들은 이제 완전 되는 건데 날아가는 건데 대다수의 한 80%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애들은 이제 그게 더 우울증을 유발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약간 SNS에서 잘난 애들만 보다 보면 이제 힘들어도 설교가 그렇고 진보 신학 동네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우리 또 십자가 신학으로 가잖아요. 또 예수가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해. 또 이제 그렇게 왕창 때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환경 문제도 건드려야 돼. 뭐 또 건드리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안 그래도 이제 잘 간당간당하는 애들이 이제 조금 주체적인 애들은 사실 되거든요. 가서 다 십자가 들고 다 때려 부셔. 물론 그러다가도 몇 번 꺾이면 우울증 가는데 그 간당간당한 애들에게는 또 이 짐이 또 우리가 또 너무 많이 얹혀주는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울증으로 가는 청년들이 또 막.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밸런스를 이제 어떻게 맞춰야 그렇다고 종교라는 게 그런 푸시를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이웃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에서 자기 희생적인 그런 가치관을 제가 이제 좀 그렇게 맞긴 한데 이쪽은 너무 빡세게 하고 저쪽은 너무 이상한 환상을 막 던져버리려니까 이렇게 듣는 회중들은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다 우울증에 빠지게 될 확률이 좀 높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게 언어예요? 어떤 성공에 대한 환상
혹은 희생에 대한 강요 그런 이런 것도 거는 다 이제 언어인 거예요? 간접적인 음. 어떤 요인들은 될 수 있죠. 하나의 팩트, 뭐 아니면 팩터, 뭐 이런 식으로 요인들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건 아니고 직접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말씀이 제가 지금 귀에 들어왔는데 그 보편성이 왜 나왔냐는 거죠. 우리는 다 뭐 이래야 돼. 근데 이렇게 비를 한 방울 내렸더니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종교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게 또 정신분석이에요.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그 내면에 있는 우울의 밸런스를 그 사람이 맞춰 나갈 수 있게끔 분명히 주사가 들어가면 투입이 되면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편성의 기준에 나와서 더 나아가는 사람은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화 속에서 저스틴이 멜랑콜리아라는 굉장한 밝은 태양 뒤에 검은 태양이 몰려와서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클레어는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이 신경증에 히스테리컬한 거죠. 그리고 강박증인 조는 약을 먹고 자살해버려요. 그러나 멜랑콜리를 자기가 평소에 취급도 못 받는 이 저스틴은 오히려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멜랑콜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지를 몸소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층이 보편성 안에 있는가? 그들은 서로 다르게, 상대적으로 다르게 각자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그 보편성을 잡아주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신학이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도들을 여기 와주시는 분들이 이 보편성 안에 왜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가두면 안 되는데 네. 기다려줄 그걸 또 너무 개별화할 만큼 섬세하지 않다는 거. 제가 그치. 보수든 진보든 그 그치.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응. 하기보다는 다 어떤 진영 논리들이 있거든요. 어느 진영이든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하는 그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연구하고 그걸 설파하는데 바쁘지. 한 사람 한 사람 맞춘 그 우울의 뭐랑 각 사람의 멜랑콜리를 보고 막 이런 만큼 섬세하시나요? 저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좀 근데 그걸 왜 느끼냐면 저는 뭐다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진보 쪽에서도 목사들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이 아닌 수도 있지만 자살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자살로 알진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쪽에 발을 담고 보면서 이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이렇게 목숨을 끊고 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더 뭔가 우울 막 이게 많고 여기서 뭐 그것도 약간 이 가치의 중심축이 살짝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맞닥뜨린다는 거는 완전 금기시돼 있었거든요. 죽음을 앞에 지음만 붙여도 죽을 놈이 되는 거고 죽을 사람이 되는 거지. 삶만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었지. 죽음을 같이 옆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옆에 같이 가는 동행자조차도 꺼려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은 죽음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 가치 체계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공백이 죽음을 보호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나가야 돼라고 나아가는 진영 논리였다면 지금의 신학은 그러면 지금 한예영 같이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 근데 지금 그 개개인의 멜랑콜리와 우울을 보편화시키는 것을 못 기다려주는 거는 그거는 시간적으로 못 기다려주는 건 맞죠. 그게 목사님들의 사명은 아니니까. 근데 내가 던지는 지금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던지는 말 속에서 분명히 그들은 받아먹고 있을 거라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뭘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해. 네네 죽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약간 문적으로 죽음으로는 가지 않게 그 도와야 되지 방어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방어가 전파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떠났지만 맨날 모임 때마다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저도 이게 계속 몇 달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걸 들어줘야 되는, 이렇게 해주는 게 얘한테 좋은 건지. 어쨌든 저는 죽음을 막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친구가 결국 멜랑코리로 죽을 수도 있고 그것도 우리는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고 약간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괜찮은 마인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나요? 방어할 수 없는 지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OECD 네, 그렇죠. 최고국 자살 최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도 뭐 만약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못 그렇지만 그것 막겠다는 생각을 때문에 하더라고요. 죽지는 않아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무의식은 와서 그냥 그걸 자기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작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투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 표현하면 그걸 그 사람의 것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얘기할까 듣고 할 말을 굳이 안 찾아도 되는데 그 순간 자기께 건드려져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한다든지 이러니 좋더라 하고 자기 방식을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설교들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다 저스틴의 그런 상황을 좀 도우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거고, 과수원 사진, 또 클레어가 만든 미트로프 그 음식, 또 뭐 존이 얘기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정말 위로받고 행복한 조건으로 그거를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조건들이 다 자기 안에서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레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 따뜻한 습을 나한테 주면 참 기분이 좋아, 이런 느낌을 가졌다면 그 프로젝트 된 것, 투사된 자기 욕망을 상대에게 줄 수밖에 없는 한계, 그가 강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로부터 좀 떠나서 그래 지금 힘들면 안 가도 돼, 천천히 그러자, 같이 있어줄게, 이 정도만 그냥 서로가 얘기하고 이신점심 전심 나눠질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레오한테 제일 잘해준 게 사실은 그 저스틴이잖아요. 잘 때 옆에 있어주고 케이브 얘기해주고 뭐 이런. 그래서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끼우지 않고 그냥 자기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만 가져도 되는데 우리는 해결 모드로 모든 얘기를 듣기 때문에 여기에 영화에서도 조건이 주는 걸로는 언제든지 죽음도 그렇고 멜랑콜리를 극복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는 자기 방식으로 사는 치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같이 존재하고, 순례길에서 너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산티아고를 안 걸어봤지만, 그래서 스스로가 살도 짐이구나, 내 짐이 너무 컸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가나, 자기 각성으로 이제 현실에 돌아와서 삶의 순례길을 살아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교회는, 종교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주간을 순례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joyful,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뭐 영상에도 나왔었지만, 그런 조건이 주는 자기 안정이 아니라 어떤 환희를 joy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를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이 나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어떤 영적인 경험하고, 그래서 그 기운으로 또 가서 소진도 하고 다시 오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각자의 밑으로 모든 정치적 진영, 뭐 정파도 그렇고 교회 교단들도 그렇고, 우리는 미틀로프파, 우리는 과수원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본파. 근데 그렇게 나눠져서 그것이 결국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멜랑콜리를 그냥 우리의 기본값으로 수용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숨구멍은, 케이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케이브를 투사된 욕망의 발현체로 자꾸만 얘기하는 것보다 서로가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과 욕망을 투사하는 것과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판단을 중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다 봐야 되지 않겠나, 함께 봐야 되지 않겠나, 무엇을 내면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가를 얘기할 때까지 명료하지 않으면 물어봐 주는 거. 좋은 질문은 그 사람의 내면의 말을 하게 하고,
그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클레어가 남편의 죽음을 덤불로 덮어버리고 대면도 못하고 자기 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저스틴을 사랑한다면서 저스틴의 말을 보내버리고, 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누군가를 케어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또 나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아주 생각할 게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목사로서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투사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볼 때 다 틀려 먹은 거죠, 사실. 저스틴 내 가족과 애인과. 근데 얼핏 저는 그 저스틴 남자친구 할 때 사실 좀 감동이 있거든요. 막 가수원 사가고 막 사진 찍어하고. 그래서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스틴에게는 그냥 우울에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막 보면 다 자기가 좋고 받아왔고 그런 사랑의 길로만 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그거를 넘어서 상대방의 그런 우울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사랑의 뭔가를 할 수 있어야 그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모든 그 조력이 실패하고 언니가 클레어가 몹시 애를 쓰지만 욕조 바로 앞에까지 가서 그 한 발을 넣게 하는 것도 실패하는 모든 조력이 실패하고 모든 탈 것들이 길을 가지 못하고 이제 첫 번째 장면부터 엄청나게 좋은 리무진을 타고 오는데 그 리무진 때문에 2시간을 늦게 되고 말도 너무 좋아하는 나만 태워준다는 말 아브라함도 좋은 탈 것이 되지 않고 벤도 그 골프장의 카트도 그런 모든 조력이 실패하는데 그리고 성에 그러니까 신랑과의 이제 첫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결혼식 날 그 치르는 성에마저도 실패하는 그것도 이제 되게 거부하는 근데 그 딱 한번 그 저스틴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멜랑콜리아가 오는 그 거대한 빛을 보면서 이 언덕에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영화 속에 잠깐 나오지만 거기서 이제 스스로를 애무하는 그런 그 손짓이 있더라고요. 그거 딱 그 장면이 그 저스틴이 되게 이렇게 힘을 받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약간 거만한 자세로 커피잔을 들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러니까 모든 조력이 실패하나 혹은 자연 혹은 멜랑콜리아와의 그 연합에서만 힘을 얻는 사람.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조카를 돕기 위해서 매직 케이브, 그러니까 그 매직 케이브라는 말이, 매직이라는 말이 실제 어떤 그 구축된 게 아니잖아요. 되게 얼기설기 돼 있는 그 조카를 살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힘을 내는 그 장면이 유일하게 어쩌면 그 타인의 조력이라기보다도 약자가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의 원인이 되는, 누군가를 돌보면서 에너지를 찾는 자연과 멜랑콜리아 속에서 회복의 순간을 느끼는 그 영화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충전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치. 사람마다. 일단 저는 그 자연에 뻘거벗고 누워있을 때 기가 쑥쑥 빨릴 것 같은데.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주인공은 조금 그게 사람- 충전 방식인 거고. 사람의 조력이 많이 실패한다? 저는 코드가 그렇게, 달리는 거 네. 느낌이긴 하네요. 만들어진 것을 넣어주니까 기존에 내가 거부했었던 그 우울이라는 게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초토화된 상태라고 보면 거기에 계속 뭐가
과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하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결핍의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데 계속 같은 것만 주는, 난 내 맘대로 만들어 먹고 싶은데 저스틴이 이제 자기가 만들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닐까. 저스틴 자기 안에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사회와 구조 안에서 가족 체계, 사회 직장 체계, 이 더 넓은 체계가 안 맞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우울감이 드러났고 그걸 사람들은 병증으로 진단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방식의 치료법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저스틴은 알았던 거지. 그렇게 자연 속에서 더불어서 살고 하나의 쓰시고 있는 건가? 우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다양한 빡빡하잖아요. 충전 방식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가 탐색하고 그걸 허용해주고 약간 그렇게 되면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획일화되고 이게 빡세지면은 고장나지. 그런 우울에 이제 넘어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다시 좀 앞부분의 질문으로 가면,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인간이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 세계에는 이 멜랑콜리아가 없는데 언어를 갖고 있는 인간이 멜랑콜리아를 그렇죠. 갖고 말하는 있다면, 존재. 근데 이게 현대 사회가 진행되면서 더 이게 많아진다는 건 언어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네, 그런 거예요. 뭐 언어가 어떤 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더 언어는 태초부터 강력했죠. 말씀의 하나님이니까. 예.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 전달자 말고 그 말을 직접적으로 내가 그냥 딱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나의 부모님 최초의 양육자로부터 와닿는 거죠. 내 몸에 이렇게 문신 새겨주듯이. 그래서 이제 다 절단된 파편화된 나의 신체를 사회가 보여주는 거죠.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 유아주체한테 자 너는 한예은이야. 너는 뭐야? 너는 딸이야.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체성을 그것도 말로 새겨주는. 그래서 이 유아 주체가 자기가 다 파편화돼 있었는데 말에 의해서 분절돼 있었어. 그랬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체로 느끼는 그것이 정체성이라면 그거마저도 말에 의해서 지배받는 말씀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이 다르게 번역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말만이 인간의 고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다른 것에는 뭐 무속신앙도 있고, 가서 열심히 빌면 뭘 해줄 거야. 네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막연한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거를 말이라는 걸로 이렇게 현대 철학에서 규정을 짓는 거죠. 말의 영향력.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기의화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를 줘도. 그 언어의 총량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총량의 변화.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이 멜랑콜리아를 느낀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언어가 지금 더 추가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건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총량의 변화는 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양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그 총량의 변화라는 거에서도 뭐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 일단 총량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사전에 없는 단어들을 막 쓰고 있잖아요. 뭐 개를 앞에 붙이면 예전에는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 안 좋은 소리였는데 개빡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를 앞에 붙이면 되게 좋은 말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총량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고 질도 변화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양과 질의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말에 의한 우리의 존재를 말로써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현대의
농업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농업사회나 이런 1차, 2차 산업에서 더 많아진다고 할 때, 그러니까 멜랑콜리아가 더 많아진다. 이게 그러면 이건 많아지는 거는 언어가 원인은 아니에요? 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더 자살률이 더 높아지느냐, 네. 그거의 원인에 말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느냐, 네네. 그 질문이신 것 네. 같거든요. 예, 너무 삶에만 사느라 바빠서 삶을 향해서만 막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메멘토 모리에서 죽음도 기억하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시해 드렸던 그 부분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아니면 세월호 이런 것들을 잘 우리의 사회적 죽음들을 광주 마찬가지입니다. 5.18을 또 광주 항쟁이라고 또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짓밟혀서 억눌려져 온 그런 것들이 애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그래, 이어지는데 왜, 그러면 왜 오히려 질문하는 그러면 이유는? 그 언어가 충분히 그러니까 본래적인 언어가 네, 이렇게 더 어쩌면 그럼 축소되고 유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확장되고 음. 변형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 맞아. 거기까지도 확장될 수 있구나라고 그거에 대해서 확장 범위를 더 넓혀줬다면 지금의 그 자살률을 보이지는 않지 않았을까. 좀 거칠었는데 잘 아닙니다. 이제 제가 소화가 되셨어. 네, 네. 영화를 3부작을 다 보셨어요. ним포매니악은 매우 그냥 스킵하면서 봤고요. 그 그거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다 보기가 너무 힘든. 안티크라이스트 못 봤고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여기도 나오고 나온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작가 의도가 그 배우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영화 1, 2부가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여러 이유가 있고요. 감독은 그런 말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우울증이 오히려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우울증이 이 재해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대사 중에 지구는 살아남을 가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그게 감독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거기 몇몇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우울증의 다양한 양상인가? 라는 이제 궁금증도 들었고 존은 존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얘는 얘대로 뭐 이렇게 다 우울증의 양상인가?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뭐 이렇게 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건 현대적인 우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할 것인가라는 것과 그러면 목회자로서는 이 우울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갑자기 떠올랐던 건 어거스틴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의 악이고 우리의 결욕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거는 결욕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같이 가는 것들을 연습하고 해야 된다는 데 동의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뻔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두를 다 이식시켜서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된 사람만 교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올려주신 롤랑 바르트의 내용이 저 마지막 문단이 저는 되게 공감이 돼요. 내 안에 슬픔이 있는데 분명히 제 안에도 우울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 감사한 게 뭐냐 하나의 감사한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올 한 해 감사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나도 알 수 없는 어떠한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있다라고 막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소화하고 해석하고 할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이 조금씩 거쳐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유는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저 문단이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결핍이 있는데 나의 결핍이 그걸 슬픔이라고 얘기하고 슬픔이 놓여있는 곳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라고 여기는 엄마하고의 관계를 얘기한 거지만
저의 모든 일생에 있어서의 어떤 내가 가장 충만했던 경험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것들의 결여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한켠이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결여돼 있다는 걸 계속 느끼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문단을 보면서도. 영화 평론가적인 평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다르게 제가 본 느낌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혹평이 됐든 호평이 됐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울을 목회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는 시점이라면 저는 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제가 지금 이래요라고 말하는 청년들은 너가 그렇구나라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저 내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해요.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고 뭘 풀어주고 답을 주고 길을 주고가 아니라 그냥 우울을 갖고 또는 불안을 갖고 힘든 걸 갖고 왔을 때 그렇구나라고 기다려주는 역할이 내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점점. 그러면 부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지죠. 그런 걸로 교회가 확장되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기능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몸과 마음의 체력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나는 이란 질문도 계속 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는 영화대로 이건 영화대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까 목사님 말씀을 생각난 건데 결국 우울은 결여는 계속 있을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게 했던 힘은 뭘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그 표현이 뭐냐면 저는 희망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희망이 있다. 근데 희망은 없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실존적인 유물론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희망을 얘기하고 다른 희망을 말할 때만 비로소 오늘의 우리의 결여와 불안을 같이 갈 수 있는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저에게 필요한 그 하나의 단어라고 한다면 그 단어를 계속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여랑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이 돼요. 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나로 채워야만 너는 될까 아니라 하나님은 너 그렇게 힘들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 결여할 때 결여한 모습 그대로 계셔주신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내가 교우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게 아닐까? 예, 그래서 그 결여한 삶을 계속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삶에서 작은 희망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오늘의 우리의 그 불안 우울을 역시 신학자다운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저 같은 인생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예, 클레어의 조력이 계속 실패하지만 여튼 그 저스틴 옆에 마지막까지 옆에 있는 사람도 클레어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영화를 시간도 결국 떠나고. 돌아올 수밖에 예. 없는 게 저스틴에게 돌아온 거야, 클레어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영화 속에서는 저는 클레어가 제일 실패한 인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일 실패했죠.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고통스럽게 두려움에 클레어도 아니고 저스틴하고 레오는 아니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일 실패자처럼 그려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의 그런 것처럼 결핍을 클레어는 어떻게 결핍 속에서 결핍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그 결핍을 그전을 모르는 자기 불안을 돌봄으로 채우는 거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면상으로는 이 감독이 이분을 좋아했던 건 아마 그러니까 편견으로 사용하는 언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히스테리즘의 맞습니다. 그거의 전형적인 전형이에요. 몸이에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사람을 자기 영화에 계속 쓰지는 않았나 아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스테리컬한 것은 그렇게 상황에 맞게 막 나를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나 두려움은 가장 큰 사람들. 행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행동,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겁이 많아서. 그 클레어가 보여주는 그 말씀하신 대로 히스테리 전형이에요. 여기 아까 여기에 보면 부활라라는 말 있잖아요. 나 여기 있어라는 의미.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결국 자기의 울음을 비로소 울 수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 그냥 그 제과점에 한 사람이 나 여기 있어요라고 인사를 해주는 그거에서 자기가 건드려져서 자기의 슬픔은 관계 찢어지고 바로 그 아픈 지점, 어떤 뜨거운 지점, 그거를 알게 하는 그거의 어떤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부활라 이 말이. 저는 세월호를 겪으면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사실 많이 안 쓰게 됐어요. 그냥 어느 날 계속 현장에를 거기 뭐 팽목도 가고 진도도 가고 목포도 가고 그러는데 무심코 첫 마디에 그냥 안녕하세요가 내가 인사가 나왔을 때 그 말을 삼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대체어를 찾아야겠다 하는 게 저왔어였어요. 누구 엄마 저왔어요. 저거 딱 저거네요. 부활라. 그래서 내가 부활라를 내가 한 거구나. 그래서 그냥 나 여기 있어요. 저 왔어요. 전화해도 안녕하세요 하니까 저예요 그냥. 저예요 이러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은 편해졌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잘한다 뭐 하여튼 그런 것 속에 표현된 것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 그냥 나오는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좀 바라보는 계기가 저는 세월호가 저에게 가져다 준 어떤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소위 뭐 팔루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존재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언어화해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나의 결핍이 결국은 나의 이런 절망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나 네 안에 있어. 나도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만을 돌보고 뭐 이러느라고 결국은 네 안에 있는 나를 못 봤잖니.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부활라. 그러니까 프리다. 그냥 나하고 같이 좀 대화해. 이제 이런 것들의 말 걸기를 내 스스로가 이제 고통 속에서 어떤 곳에서도 내가 안녕을 경험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결국은 신 앞에 다가가게 된 것 우물의 같아요. 승화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첫 말씀은 뭐 용서해라, 잊어라, 돌아서라 이런 게 아니라 나 사랑이야. 그냥 그거였거든요. 나 사랑이야. 이런 거. 그냥 그걸 느끼면서요. 뭐 하나님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렇게 서로 간에 좀 존재하는 방식을 좀 배워가고 남을 그렇게 못한다, 아직 덜한다 해도 나를 보게 돼. 나는 이 나이에 겨우 알게 된 건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막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럼요. 고맙죠. 네. 근데 저런 말들을 이 책도 진짜 그래서 읽어보고 싶네요. 최근에 제 친구가 지난주 월요일날 죽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애도 중이고 한데 롤랑 바르트는 뭐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뭐 차원이 넘사벽입니다.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유, 설명드리니까 별 너무 좋고 질문들을 또 우리 또 하시는 분들이라 너무 막 모르는 저에게 게 많아서 통찰을 많이 질문하는 주시네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뭘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아유 도움 많이 되죠. 선생님이 딱 있는 느낌 서로 배움의 시간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